강남의 대문 앞에서 서울 강남구 깊숙한 골목 끝에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대저택이 있었다. 낮에도 조용했고 밤이 되면 더없이 고요해지는 곳. 사람들은 그곳을 서그룹 회장의 집이라고 불렀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었지만 그 집 앞에 직접 서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 박준호는 그날 처음으로 그 대문 앞에 섰다. 그는 헬멧을 벗어 들고 한 손에는 고급 포장 상자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수입산 한약 세트가 들어 있었고 배송 요청 메모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서유진 님 직접 수령. 비가 오기 직전에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공기는 눅눅했다. 준호는 운동화 앞코를 힐끗 내려다봤다. 몇 번이나 꿰맨 자국이 남아있는 신발이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자동문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 안쪽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중년의 집사가 아니라 젊은 여자였다. 흰 실크 원피스에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피부는 화장을 하지 않아도 빛났고 눈빛에는 익숙한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뭐야? 여자는 상자를 본 뒤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아니면 먼지라도 묻었는지 확인하듯. 그 시선에 준호는 무의식적으로 등을 곧게 폈다. 배송 왔습니다. 한약 세트입니다. 그는 두 손으로 상자를 내밀었다. 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 포장 비닐 위로 작은 물방울이 맺혔다. 준호는 서둘러 덧붙였다. 비가 와서 최대한 덮고 왔는데 혹시라도. 잠깐. 여자는 상자를 받지 않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의 시선이 상자의 한 귀퉁이에 맺힌 물방울에 멈췄다. 그것은 비닐 겉면에 묻은 빗물일 뿐 안쪽에는 전혀 스며들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치 심각한 오염을 본 사람처럼 변했다. 이게 뭐야? 젖었잖아. 아니요. 안쪽은 전혀. 당신,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고요하던 저택 앞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다. 이거 하나면 당신 같은 사람 몇 년은 벌어야 돼요. 그런 걸 이런 꼴로 가져와서 우리 아버지 드시라고. 준호의 말문이 막혔다. 그는 다시 한번 상자를 확인하고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안쪽은 하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는 옆에 있던 테이블에서 아이스 커피가 담긴 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컵을 준호의 얼굴 쪽으로 던졌다. 차가운 커피가 얼굴과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얼음 조각이 이마에 부딪혀 잠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커피는 그의 유니폼을 더럽혔고 바닥에 떨어져 어두운 얼룩을 만들었다.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놀라서가 아니라 움직일 수 없어서였다. 화가 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얼굴이 떠올랐다. 좁은 반지하 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아내 서하은의 얼굴이었다. 약을 사야 했고 집세를 내야 했고 오늘 이 배송비는 꼭 필요했다. 여자는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아무렇게나 구겨 바닥에 던졌다. 돈이야. 가져가고 꺼져. 다시는 이런 하찮은 사람이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그녀는 상자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등을 돌렸다. 자동문이 다시 닫히기 시작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젖은 지폐를 주워들었다. 손이 떨렸다. 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였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투명한 유리 너머로 저택 내부가 잠깐 보였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 화려한 소파와 샹들리에 사이에 커다란 제단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한 장의 흑백 사진. 여자의 얼굴이었다. 준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사진 속 여자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준호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깊고 조용한 눈빛, 그리고 왼쪽 눈가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눈물점. 서하은과 똑같았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착각일 리 없었다. 얼굴의 윤곽, 눈매, 그리고 그 눈물점까지. 사진 속 여자는 그의 아내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아니, 닮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그는 헬멧을 떨어뜨릴 뻔했다. 설마.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스스로를 비웃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하은은 부모 없이 자랐다. 쓰레기장 근처에서 발견되어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이후 노부부에게 입양됐다. 그런 아이가 어떻게 재벌가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문은 완전히 닫혔고 거실은 다시 보이지 않았다. 비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준호는 오토바이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고요한 동네에 울려 퍼졌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 사진이 지워지지 않았다. 비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그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오늘 본 그 한 장의 사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될 줄은. 말하지 않는 아내, 설명할 수 없는 품격. 박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는 물이 고여 발걸음마다 철벅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낡은 경첩이 익숙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서하은이 고개를 들었다. 하은은 작은 식탁 옆에 앉아 있었다. 불은 하나만 켜져 있었고 그 아래에서 그녀는 조용히 국을 데우고 있었다. 준호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젖은 옷을 바라봤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있었다. 준호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는 일부러 평소보다 밝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에게도 어색하게 들렸다. 하은은 믿지 않는다는 듯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수건을 가져와 그의 머리와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언제나처럼 조심스러웠다. 너무 세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일정한 속도. 마치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정확했다. 준호는 그 손길에 잠시 눈을 감았다. 강남의 대문 앞에서 느꼈던 모욕감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는 소박했다. 김치와 달걀말이 그리고 따뜻한 국. 하은은 늘 그렇듯이 밥그릇을 식탁 한가운데 가지런히 놓았다. 젓가락의 방향도 일정했고 그릇의 위치도 매번 같았다. 준호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문득 낮에 본 사진이 떠올랐다. 설마.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스스로를 말렸다. 괜한 생각이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고 그는 오늘 하루 너무 많은 일을 겪었다. 피곤하면 사람은 쓸데없는 연결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합리화하려 했지만 눈길은 자꾸만 하은의 얼굴로 향했다. 식사를 하던 중 하은이 국그릇을 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새끼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살짝 들렸다. 아주 사소한 동작이었지만 준호의 손이 멈췄다. 낮에 본 사진 속 여자가 찻잔을 들고 있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똑같은 각도, 똑같은 미묘한 습관. 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빨리 뛰고 있었다. 하은은 그의 변화를 눈치챈 듯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다시 밥을 먹었다. 밤이 깊어지자 하은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준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천장에서 들려오는 유층의 발소리,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자동차 소음, 그리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한 장의 사진. 그는 몇 번이나 뒤척이다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하은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숨소리는 고르고 얼굴에는 긴장이 없었다. 준호는 침대 옆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결혼한 지 3년 그는 그녀의 얼굴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하은의 왼쪽 눈가에 손가락이 닿았다. 아주 작은 점, 평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던 연한 눈물점. 오늘은 그것이 유난히 또렷해 보였다. 준호는 손을 거둬들였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겹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쪽에 놓인 오래된 나무장을 바라보았다. 그 장은 하은의 양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함께 가져온 물건이었다. 평소에는 거의 열어보지 않는 곳이었다. 잠시 망설이던 준호는 결국 장 앞에 섰다. 소리를 최대한 죽여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퍼졌다. 안에는 계절 지난 옷가지들과 낡은 이불,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그는 그 상자를 꺼냈다. 뚜껑은 이미 조금 뒤틀려 있었다. 상자를 여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안에는 아이 옷이 들어 있었다. 작고 얇은 비단으로 만들어진 옷,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옷자락 한쪽이 검게 그을려 있다는 점이었다. 화재로 생긴 흔적처럼 보였다. 준호는 숨을 삼켰다.
그는 옷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안쪽에는 희미하게 남은 자수가 있었다. 오래되어 거에 지워졌지만 글자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SH. 그리고 그 아래 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엄마가. 준호의 손이 떨렸다. 하은의 이름, 서하은. 그녀가 고아원에서 받았다고 했던 이름과 같았다. 우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그렇게 믿지 않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준호는 흠칫 놀라 뒤를 돌아봤다. 하은이 문가에 서 있었다. 언제 깼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상자와 옷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에는 분명한 공포가 담겨 있었다. 마치 보고 싶지 않은 기억을 강제로 마주한 사람처럼. 준호는 옷을 내려놓고 다가갔다. 하은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하은은 그의 말을 듣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고개를 숙였다. 입에서는 소리 없는 숨만 새어나왔다. 준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날 밤 하은은 거에 잠들지 못했다. 작은 소리에도 몸을 떨었고 꿈속에서 몇 번이나 깨어났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새벽이 올 때까지 그는 눈을 뜬 채로 그녀를 지켰다. 그리고 그 긴 밤이 끝날 즈음 준호는 확신했다. 하은의 과거에는 아직 불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는 다시 불길처럼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불에 남은 기억과 돌아오지 않는 이름.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상태였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회색빛 새벽이 방 안을 천천히 채우고 있었고, 하은은 여전히 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얼굴로 이불을 움켜쥔 채 누워 있었다. 그녀의 숨은 고르지 않았고, 작은 소리에도 몸이 움찔거렸다. 준호는 그녀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그는 계속해서 전날 밤의 장면을 떠올렸다. 불에 그을린 아이 옷, 희미한 자수, 그리고 그것을 보는 하은의 얼굴. 그 표정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다. 분명한 공포였다. 기억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강제로 끌려 올라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하은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아침은 많이 지나 있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있던 준호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다. 어제와 달리 그녀는 그의 눈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다. 고개를 숙인 채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오늘은 쉬어, 준호가 말했다. 몸도 안 좋아 보이고.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대답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젯밤 기억나는 거 있어? 그 질문에 하은의 손이 멈췄다. 컵 속 물이 잔잔히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 동작은 확신보다는 회피에 가까웠다. 준호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그 옷 말이야. 내가 입었던 거야. 하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게, 마치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가 필요한 사람처럼. 그리고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와 펜을 집어들었다. 몇 번이나 멈췄다 다시 쓰기를 반복한 끝에 짧은 문장이 적혔다. 불. 준호는 그 글자를 보자마자 숨을 삼켰다. 하은은 이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서툴렀지만 분명했다. 큰 집, 넓은 계단, 그리고 창문 너머로 번지는 불길. 붉은 선이 점점 종이를 가득 채웠다. 그 옆에는 사람의 형체가 있었다.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웃는 입. 하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펜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준호는 서둘러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여기 있어. 그는 반복해서 말했다. 그녀의 몸은 작게 경련을 일으켰다. 잠시 후 하은은 진정되었지만 눈은 여전히 멀리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준호는 그녀가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도록 펜을 치웠다. 대신 그는 상자에서 꺼냈던 아이 옷을 다시 꺼냈다. 하은은 그것을 보는 순간 고개를 돌렸지만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게 다야. 다른 건 없어.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목을 가리켰다. 그리고 옷 안쪽을 가리켰다.
준호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는 하은이 항상 목에 걸고 다니는 작은 목걸이를 떠올렸다. 평소에는 옷 속에 숨겨져 있어 거의 보이지 않던 것이었다. 그거 보여줄 수 있어? 하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천천히 목걸이를 꺼냈다. 얇은 줄에 매달린 작은 옥 장식이었다.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완전한 형태가 아니었다. 마치 일부가 깨져 나간 것처럼 한쪽이 불규칙하게 갈라져 있었다. 준호는 그 조각을 손에 올려놓았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전해졌다. 장식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단순한 장신구로 보기에는 너무 고급스러웠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것은 하은의 과거와 직접 연결된 물건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준호는 일을 쉬었다. 대신 오래된 기사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강남 화재, 서그룹, 20년 전. 몇 개의 키워드를 조합하자 오래된 뉴스 하나가 화면에 나타났다. 기사 제목은 짧고 건조했다. 서그룹 회장 자택 화재, 부인과 딸 사망. 내용은 더 짧았다. 심야 화재, 원인 불명, 생존자 없음. 사건은 빠르게 종결되었고 후속 기사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기사에 첨부된 오래된 사진 하나가 준호의 시선을 붙잡았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서 집 앞에 서 있던 한 여자의 모습. 그 얼굴은 어제 그가 본 재단 위의 사진과 같았다. 그날 밤, 하은은 또다시 잠을 설쳤다. 그녀는 꿈속에서 계속해서 같은 장면을 보는 듯했다. 불, 계단, 그리고 누군가의 손. 준호는 그녀를 깨울 때마다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이름을 천천히, 분명하게. 하은아, 여기야.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조금씩 현실로 돌아왔다. 새벽녘, 그녀는 종이를 집어들고 또 하나의 문장을 썼다. 나 도망쳤어. 준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살아서 도망친 거야.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게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질문이 자라고 있었다. 그날 밤, 불 속에서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모든 것을 불태웠다. 준호는 알았다. 이제 이 이야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은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든 그렇지 않든 불은 이미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타지 않은 진실과 다가오는 경고. 며칠이 지나자 하은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는 듯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눈빛에서 이전처럼 극심한 공포는 옅어졌다. 다만 불과 관련된 소리나 영상에는 여전히 예민하게 반응했다. 텔레비전에서 화재 뉴스가 흘러나오는 순간이면 그녀의 손은 본능적으로 떨렸고 시선은 어디에도 고정되지 못했다. 준호는 그런 하은을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기로 했다. 일을 나갈 때면 이웃에 사는 노부부에게 부탁했고 가능한 한 일찍 귀가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집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과거의 사고라면 얘 이렇게 많은 흔적이 남아있는가? 그리고 얘 지금에서야 그 흔적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가? 어느 날 오후, 준호는 배달 일을 마치고 자주 들르던 작은 기사식당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택시 기사들과 배달원들이 모이는 장소였고 소문은 늘 빠르게 돌았다. 그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물컵을 들며 말을 꺼냈다. 혹시 예전에 서그룹 회장 집 화재 사건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 말이 끝나자 테이블 주변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다. 몇몇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다. 그러다 구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얘기네.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요.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이상하게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남자는 준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주변을 둘러본 뒤 말을 이었다. 그건 건드리면 안 되는 사건이야. 그때 이후로 집안 사람들, 하인들, 운전기사까지 전부 바뀌었어. 말 나온 사람도 없고. 사고 아니었나요? 사고로 끝났지.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끝났다고 해야지. 그 말에는 설명되지 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 그 말을 깊이 새겼다. 사고로 끝난 사건. 하지만 너무 빨리 끝난 사건. 그날 저녁
준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그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몇 번이나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단순한 착각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골목 끝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본능적으로 불안해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하은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밖을 바라보다가 준호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준호는 문을 닫고 잠갔다. 괜한 행동일 수도 있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날 밤 하은은 종이를 꺼내 또다시 글을 썼다. 글자는 서툴렀지만 분명했다. 누가 봤어? 준호는 종이를 보고 그녀를 바라봤다. 누가 봤어? 언제? 하은은 창문 쪽을 가리켰다. 그리고 손으로 운전하는 동작을 흉내냈다. 누군가 차 안에서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밖을 살폈다. 이미 세단은 보이지 않았지만 기분 나쁜 잔상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그날 밤 거에 잠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하은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다. 그 이름은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서그룹의 전직 집사 최씨 기사에서 한 번 언급되었지만 이후 완전히 사라진 인물이었다. 준호는 인터넷과 오래된 명부를 뒤져 겨우 단서를 찾았다. 오래전 주소 하나. 지금은 재개발 예정지로 남아있는 낡은 주택가였다. 그는 하은에게 요출할 것을 알리고 이웃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했다. 하은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붙잡았지만 준호는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금방 올게. 그리고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가 찾은 집은 거의 폐가에 가까웠다. 문을 두드리자 한참 후에야 안에서 인기척이 났다. 문이 조금 열렸고 깊게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 그를 바라봤다.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요?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서하은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노인의 얼굴이 굳었다. 문이 더 닫히려는 순간 준호는 급히 말을 이었다. 불화재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문이 다시 열렸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이름을 아직도 부르는 사람이 있었군. 집 안은 어둡고 좁았다. 노인은 자신을 최성만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때 서 회장의 집에서 집사로 일했지만 화재 이후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하은의 사진과 옥 장식을 보여주었다. 최성만의 손이 떨렸다. 그는 장식을 오래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그 아이 살아있었군요. 그 한마디로 준호의 마지막 일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느꼈다. 이 진실은 너무 늦게 드러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준호의 휴대전화로 알 수 없는 번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만두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그 재 속에서 손을 뻗고 있었다. 살아있는 증인과 열리지 말았어야 할 문. 최성만의 집을 나설 때 박준호는 자신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해가 기울어 골목이 길게 늘어질 무렵이었지만 그의 시야는 이상할 만큼 또렷했다. 협박 문자는 여전히 휴대전화 화면에 남아있었고 그 짧은 문장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선언처럼 느껴졌다. 그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자랐나요? 준호의 질문에 최성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래된 의자에 몸을 기대고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죠. 기억이 돌아오지 않게, 이름조차 남기지 않게. 그게 그 아이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최성만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집에 있던 사람들 중 모두가 공범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침묵했죠. 침묵은 선택이었고 그 선택으로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죽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메모 몇 장과 얇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가장자리는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었다. 서 회장의 첫 번째 부인이 남긴 겁니다.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았죠. 그날 이후 이 집을 떠나기 전까지 제가 숨겨두고 있던 것들입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넘겼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곳곳에서 흔들린 흔적이 보였다. 두려움 속에서도 아이를 지키려 했던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준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는 더 이상 이것을 과거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기록은 증거였고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지워야 할 위험한 존재였다. 집을 나서기 직전 최성만은 그를 붙잡았다. 조심하십시오. 그 집안은 사람을 없애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와 관련된 일이라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골목 입구에서 검은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다 멈추는 것이 보였다. 준호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등에 꽂히는 시선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하은은 아무 말 없이 준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손에 들린 수첩을 보고 무언가를 직감한 듯했다. 준호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수첩을 펼쳤다. 하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의 옆에 앉았다. 이건 내 어머니가 남긴 거야. 그 말에 하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수첩을 넘겼다. 글을 읽는 동안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어떤 페이지에서는 눈을 감았고 어떤 페이지에서는 손을 떨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문장을 보았을 때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가 울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소리 없는 울음은 생각보다 깊었다. 그날 새벽 집 밖에서 갑작스러운 소음이 들렸다. 타이어가 급하게 멈추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준호는 본능적으로 창문으로 다가갔다. 골목 아래에 검은 차량 2대가 서 있었고 사람 몇 명이 빠르게 주변을 살폈다. 그는 하은을 깨웠다. 그녀는 이미 잠들어 있지 않았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고 말없이 짐을 챙겼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집을 떠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짧고 단호한 소리였다. 준호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최성만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몇 번 울린 뒤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왔군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최성만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들은 항상 증인부터 제거하려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진실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문 밖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노크가 아니었다.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소리였다. 준호는 하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힘은 분명했다.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법과 증거, 그리고 사람들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곧바로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오래전 학교를 함께 다녔고 지금은 변호사가 된 사람. 강민재. 준호는 메시지를 보냈다. 길지 않았다. 도와줘. 서 그룹 화재 사건 생존자가 있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지금 어디야? 그 한 문장에 준호는 처음으로 아주 미세한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았다. 이제부터의 싸움은 더 거칠어질 것이고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것을. 문 밖의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불에 타지 않은 진실이 마침내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숨을 고르는 사람들. 문 밖의 인기척은 잠시 후 사라졌다. 박준호는 문고리에 얹어있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고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침입자들은 강제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것은 경고였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무언의 신호였고 동시에 그들이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선언이었다. 하은은 아무 말 없이 창가에 서서 골목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검은 차량은 이미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준호는 휴대전화를 다시 확인했다. 강민재에게서 온 메시지는 짧았지만 단단했다. 내일 오전 사무실로 와. 이건 장난이 아니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준호는 이 싸움이 개인적인 복수나 분노의 차원을 넘어섰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제부터는 법의 영역이었다. 그리고 그 법은 언제나 힘있는 자들의 편에 서왔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와 하은은 함께 강민재의 사무실로 향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작은 로펌이었지만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정갈했고 불필요한 장식이 없었다. 민재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문을 잠갔다. 그는 인사를 생략한 채 곧바로 준호가 들고 온 수첩과 메모들을 받아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이 정도면 단순한 의혹이 아니야. 민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화재 사건, 실종된 아이, 위조된 사망 기록, 그리고 살아있는 증인까지. 문제는 상대가 서그룹이라는 거지. 하은은 그 이름을 듣자 미세하게 몸을 굳혔다. 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 기록들이 사실이라면 너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증거야. 그래서요? 하은이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차분했다. 저는 숨어야 하나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숨어도 소용없어. 그들은 이미 내 존재를 눈치챘을 가능성이 높아. 지금 필요한 건 시간을 버는 것과 동시에 이 사실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거야. 준호는 책상 위에 손을 올렸다. 기자에게 넘기면요. 아직은 안 돼. 민재는 단호했다. 언론은 양날의 검이야. 확실한 법적 장치 없이 터뜨리면 여론이 움직이기도 전에 사건 자체가 묻힐 수 있어. 또는 너희가 먼저 다칠 수도 있고. 민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쁘게 움직이는 거리와는 달리 사무실 안의 공기는 팽팽했다. 우선 보호 신청을 넣자. 하은, 너는 공식적으로 사건 관련 중요 참고인이 되어야 해. 그래야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해. 아버지는요? 하은이 물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순간이었다. 서 회장은 지금 어떤 상태죠? 민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공식적으로는 중병으로 요양 중. 하지만 내부 정보에 따르면 여전히 중요한 결정에는 그의 서명이 필요해. 누군가 그를 고립시키고 있다는 뜻이지. 그 말에 준호는 전날 밤에 협박 문자를 떠올렸다. 그 아이는 조용히 살게 두는 게 좋을 거다. 그 문장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현재의 권력 구조를 자신들이 쥐고 있다는 과시였다. 사무실을 나선 뒤 준호는 하은을 보호시설로 데려가자는 민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은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과거는 누군가의 범죄였고 그 범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최성만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숨이 가빠 보였다. 그들이 내 집을 다녀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진 않았지만 집 안이 뒤집혀 있었어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죠. 민재는 즉시 움직였다. 그는 검찰 내부에 있는 한 지인에게 연락을 취했고 비공식적인 만남이 성사되었다. 어두운 커피숍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조심스러웠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그 검사는 기록을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 사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겠죠. 그 말은 약속도 보장도 아니었다. 그저 가능성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의 준호에게는 그 가능성조차 소중했다. 그는 처음으로 이 거대한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밤이 되자 하은은 보호시설의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불빛들은 낯설었고 그녀의 삶과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글씨를 따라가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날 화재가 없었다면 그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접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가정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였다. 그때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일 서 회장이 입원한 병원 근처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어. 누군가 서둘러 뭔가를 정리하려는 것 같아. 하은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안에 분명한 감정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살아남았는지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언젠가 이 진실을 마주하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실은 항상 먼저 흔들린다. 서 회장이 입원해 있다는 병원은 서울외곽의 대형 종합병원이었다. 박준호는 병원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곳은 VIP 병동으로 유명했고 정치인과 재벌들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였다. 즉,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통제된 공간이었다. 하은이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준호와 강민재는 병원 주변의 동선을 면밀히 살폈다. 그들은 직접 병실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목표는 다른 데 있었다. 서 회장이 직접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재가 말했다. 대신 움직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 서류, 유료 기록, 방문자 명단. 이 중 하나만 흔들어도 누군가는 반응할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분노는 여전히 그의 안에 있었지만 그것은 방향을 가진 분노였다. 그는 병원 맞은편 카페에 앉아 사람들의 출입을 관찰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 과도하게 주변을 살피는 눈빛, 불필요하게 긴 통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패턴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병원으로 들어섰다. 최성만이었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지만 준호는 단번에 알아봤다. 문제는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의 뒤에는 낯선 중년 남자가 따르고 있었다. 걸음걸이는 느긋했지만 주변을 통제하는 방식은 익숙해 보였다. 저 사람, 준호가 낮게 말했다. 서 그룹 쪽 사람이야. 민재는 즉시 메모를 남겼다. 아니면 내부에서 갈라진 쪽일 수도 있어. 두 사람은 그들을 따라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대신 민재는 다른 방향으로 전화를 걸었다. 병원 행정팀에 근무하는 오래된 지인에게였다. 직접적인 정보 요청은 위험했지만 우회적인 질문은 가능했다. 요즘 VIP 병동 방문자 많지? 혹시 이름 남기지 않는 방문도 늘었어? 통화가 끝난 후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다. 방문 기록이 일부 비어 있어. 의도적으로 누락된 흔적이야. 그 말은 곧 누군가 기록을 지우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서 회장의 상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준호의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떠올랐다. 서 회장이 회복하거나 혹은 완전히 말을 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는 움직임. 그것은 곧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미였다. 그날 저녁, 하은은 보호시설에서 민재와 화상 통화를 했다. 그녀는 병원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했다. 아버지가 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민재는 신중하게 답했다. 유학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문제는 그 전에 누군가 그 가능성을 없애려 할 수 있다는 거야. 하은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서 회장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제가 움직여야 하지 않나요? 준호는 화면 속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말에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더 많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내가 나서면 그들은 더 빨리 움직일 거야.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상황은 그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변했다. 아침 뉴스 속보로서 그룹 회장 병세 악화라는 자막이 흘러나왔다. 공식 발표는 간단했고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민재는 즉시 반응했다. 이건 신호야. 내부 정리가 시작됐어. 같은 시각 최성만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협박이 아니라 제안을 했어요. 무슨 제안이요? 준호가 물었다. 조용히 사라지면 나머지 인생은 보장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해외로 보내주겠다고. 그 말에 민재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건 마지막 기회라는 뜻이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거야. 최성만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낮게 말했다. 나는 이미 20년을 도망쳤습니다.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 결정은 곧 위험을 의미했다. 민재는 즉시 증인 보호 절차를 가속화했다. 하지만 행정적인 과정은 생각보다 느렸다. 서류는 쌓였고 승인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 시간 동안
최성만은 가장 취약한 존재였다. 그날 밤 준호는 다시 협박 문자를 받았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다. 다음은 내 차례다.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이 싸움이 단순히 과거를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하은은 그 소식을 듣고도 침착했다. 그녀는 오히려 어머니의 수첩을 덮으며 말했다. 이제 그만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진실도.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한 경제 전문 기자가 서그룹 내부 갈등을 암시하는 기사를 냈다.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화재 사건과 관련된 오래된 소문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누군가 정보를 흘리고 있었다. 그것이 아군인지 적인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판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민재는 그 기사를 보며 중얼거렸다. 진실은 항상 먼저 흔들려. 그리고 그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는 쪽이 무너지는 거지.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았다. 대신 이 싸움이 어디로 향하는지 분명히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얼굴이 드러날 것이었다. 서 회장의 병실 문이 열리기 전이든 닫힌 후이든 진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입을 막고 누군가는 입을 열어야 했다. 기사 하나로 시작된 파문은 예상보다 빠르게 번져나갔다. 서 그룹 내부 갈등을 암시한 그 짧은 기사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재계 소문판에서 오래된 화재 사건이 다시 언급되기 시작했다. 정확한 이름이나 증거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냄새를 맡고 있었다. 박준호는 이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있었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다. 강민재는 이 상황을 두고 미끼일 수도 있고 내부 분열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서 그룹처럼 거대한 조직에서는 언제나 권력의 공백을 노리는 자들이 존재했고 회장의 병세 악화는 그 공백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진실이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다. 그날 오후 최성만은 결국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절차는 급하게 진행되었고 공식적인 명칭보다는 임시 안전조치라는 모호한 표현이 붙었다. 그는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숨어있는 것도 죄책감이 사라지지는 않네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오랜 시간 쌓인 피로가 묻어 있었다. 준호는 그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다. 대신 그는 묵묵히 곁에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이 지금은 가장 정직한 태도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최성만은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다. 서 회장이 깨어나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그분은 적어도 아이를 해칠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말은 준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만약 서 회장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온다면 지금까지 쌓아 올려진 거짓의 탑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를 영원히 침묵시키려 할지도 몰랐다. 같은 시각, 하은은 보호시설을 벗어나고 싶다는 뜻을 민재에게 전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제가 직접 아버지를 만나야 해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민재는 난색을 표했다. 지금은 너무 위험해. 내가 움직이면 그들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 하지만 하은의 생각은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에요. 모두가 그분이 곧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지금이 오히려 가장 방심하는 순간일지도 몰라요. 준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하은이 얼마나 변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과거를 두려워하던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마주하려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조건이 있어. 단독으로는 안 돼. 모든 움직임은 기록으로 남겨야 해. 그들은 병원 접근을 위한 모의 경로를 찾기 시작했다. 공식 면회는 불가능했지만 유료 기록과 관련된 행정 절차에는 빈틈이 있었다. 민재는 병원 법무팀과의 협의를 명분으로 병원 출입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하은을 가족 관계 확인을 위한 참고인으로 포함시켰다. 위험한 줄타기였지만 법의 언어를 사용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곧 감지되었다. 병원 측에서 갑작스럽게 일정 변경 통보가 왔고
서 회장의 병실은 외부 접근이 더욱 엄격히 통제되었다. 동시에 준호는 다시 한번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문자도 아니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직접 들려왔다.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이 지키려는 사람들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준호는 전화를 끊지 않았다. 이미 위험해졌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상대방의 숨이 잠시 멎는 것이 느껴졌다. 그 짧은 정적은 그 말이 정확히 핵심을 찔렀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최성만이 머무르던 보호시설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모두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불은 너무나 익숙한 방식으로 시작되었고 메시지는 분명했다. 과거의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선언이었다. 이 소식은 하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불길 속에서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의 조각들을 느꼈다. 타는 냄새, 숨막히는 공기, 누군가의 손.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고개를 들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들은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멈추지 않을 거예요. 민재는 즉시 대응에 나섰다. 그는 언론 중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한 기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보호시설 화재와 과거 사건의 유사성을 자료로 정리해 전달했다. 기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료를 본 후 표정이 달라졌다. 이건 단순한 기업 스캔들이 아니네요. 준호는 이 선택이 가져올 파장을 알고 있었다. 언론이 움직이면 더 이상 조용한 싸움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미 조용한 싸움은 끝났을지도 모른다. 불은 다시 한번 선을 넘었고 그 선을 넘은 이상 되돌릴 수는 없었다. 하은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살아남았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내 말해야 할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누군가 입을 막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 입을 열어야 할 시간이야. 그리고 그 선택은 곧 모두의 삶을 바꾸게 될 것이었다. 무너지는 성, 드러나는 이름. 보호시설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는 더 이상 내부 문제로 남지 않았다. 언론은 즉각 반응했고 단순 사고라는 초기 발표는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신뢰를 잃었다. 과거 서 그룹 회장 자택 화재와의 유사성이 지적되었고 익명의 제보를 통해 같은 방식, 같은 냄새, 같은 침묵이라는 문장이 기사 제목으로 등장했다. 박준호는 그 기사를 읽으며 이것이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경고라는 것을 느꼈다. 이제 누군가는 숨길 수 없고 누군가는 멈출 수 없게 되었다. 강민재는 곧바로 기자와 추가 접촉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일부 기록이 공개되었다. 완전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과거 사건이 단순 사고로 종결되기까지의 비정상적인 속도, 당시 근무 인력의 대규모 교체, 그리고 사라진 아이의 기록이 나란히 제시되었다. 여론은 빠르게 달아올랐다. 사람들은 이름을 요구했고 설명을 요구했다. 서 그룹은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힘이 되지 못했다. 같은 날 밤 서 회장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공식 발표는 일시적 의식 회복이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컸다. 누군가는 서 회장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 주변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경비는 이전보다 훨씬 삼엄해졌다. 하은은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보호시설의 작은 방에서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장의 문장을 손으로 더듬으며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도망치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아닌 다른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했다. 민재는 결단을 내렸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자. 그는 준호와 하은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완전한 재판은 아직 멀었어. 하지만 여론의 장에 진실을 올려놓을 수는 있어. 이름을 숨기지 말고, 얼굴을 숨기지 말고.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기자회견은 보호가 아니라 노출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니라 필요한 길이라는 것을. 그는 하은을 바라봤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기자회견은 도심의 작은 회의실에서 열렸다. 화려하지 않았고 대형 언론사의 간판도 없었다.
그러나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카메라가 켜지고 마이크가 놓였다. 하은은 단상 앞에 섰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제 이름은 서은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오랜 침묵 끝에 내뱉은 첫 문장이었다.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또렷했다. 저는 20해 전 서그룹 회장 자택 화재에서 살아남은 아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기자들의 손이 바빠졌고 질문이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은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기록, 불에 그을린 옷, 사라진 이름,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차분히 설명했다.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지목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다. 준호는 단상 옆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가장 정직한 장면이라는 것도 느끼고 있었다. 숨겨졌던 이름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순간 거짓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서그룹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사실무근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전형적인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문장은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이미 병원에서 흘러나온 소문, 내부 관계자의 익명 증언, 그리고 과거 기록들이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늦게 민재에게 전화가 왔다. 병원 관계자였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 회장이 딸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모든 것을 바꿔 놓기에 충분했다. 하은은 그 소식을 듣고 눈을 감았다.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선택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살아남았는지를.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불길을 완전히 씻어내려는 듯한 비였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반드시 무너진 자리와 남겨진 책임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서그룹의 성은 이미 균열을 넘어 붕괴의 문턱에 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 이름이 서 있었다. 이름을 되찾은 사람들, 그리고 선택된 삶. 서 회장을 만나는 날 아침, 하은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감정과 마주하고 있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보호시설의 창문 너머로 흐릿한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그날의 불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 그러나 곧 그 질문을 내려놓았다. 이미 지나간 가능성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선택이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다. 취재진은 차단되어 있었고 경비 인력은 이전보다 훨씬 줄어 있었다. 누군가의 결정이 있었음이 분명했다. 하은과 준호, 그리고 강민재는 별도의 안내를 받아 병실 앞에 섰다. 문을 여는 순간 하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노인은 뉴스에서 보던 거대한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늙고 지친 한 사람이었고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서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이 맞지 않던 시선이 점차 하은에게로 향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그녀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 침묵은 길었지만 공허하지는 않았다. 마침내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하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하은의 가슴이 깊게 내려앉았다. 그가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 적어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난 세월의 공백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병상 옆으로 다가갔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저예요. 살아있었어요. 서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손을 찾았다. 미안하다. 짧은 한마디였다. 그 말 속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고 그 모든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했다.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사과를 들으러 온 건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진실을 확인하러 왔어요. 그리고 끝내러 왔어요. 서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침묵은 동의였고 포기였으며 동시에 마지막 책임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 협조했고 과거의 화재 사건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모두 진술했다. 그 진술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결정적이었다. 권력의 중심에서 나온 한 사람의 말은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유혹을 현실로 만들었다. 며칠 뒤 윤미숙의 체포 소식이 전해졌다. 도주를 시도하던 중 공항에서 검거되었다는 짧은 기사였다. 서유진은 더 이상 서그룹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공개석상에서 사라졌고 법적 분쟁만이 남았다. 서그룹은 임시 경영체제로 전환되었고 주가는 급락했다. 한때 절대적이던 성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하은은 모든 재판의 중심에 서지 않았다. 그녀는 증언을 했고 필요한 절차에 협조했지만 더 이상의 노출을 원하지 않았다. 언론은 그녀를 돌아온 상속녀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그 호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거리였다. 몇 달 후 하은은 서그룹이 아닌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했다. 화재와 가정폭력, 그리고 기억의 상처를 가진 아이들을 돕는 작은 재단이었다. 화려하지 않았고 거대한 자본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이들과 마주 앉아 그림을 그리며 말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준호는 예전처럼 배달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열었다.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다. 손에 기름을 묻히고 하루를 보내는 동안 그는 처음으로 미래를 계산하지 않고 현재를 살 수 있다는 감각을 알게 되었다. 퇴근 후 그는 늘 하은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이 어디든 그의 하루는 그곳에서 끝났다. 어느 늦은 저녁, 두 사람은 정비소 앞에 앉아 있었다. 도시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불필요한 말이 없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나 이제 말을 안 무서워해. 완벽하지 않은 발음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 하나로 충분했다. 하은은 이어서 말했다. 내 이름 다시 선택하고 싶어. 준호는 그녀를 바라봤다. 어떤 이름이든 내가 선택한 거라면 좋아. 하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서은으로 살 거야. 숨지 않고.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수용이었다. 과거를 부정하지도 그 안에 갇히지도 않는 선택.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불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았고 재는 바람에 흩어졌다. 남은 것은 상처와 책임, 그리고 다시 살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진실은 모든 것을 주지 않았다. 대신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주었다. 그리고 그 삶은 그들이 함께 선택한 것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